자, 그러면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쿠바 미사일 위기와 여론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그때 했었습니다. 소련은 왜 핵미사일을 쿠바에 설치했는가? 미국은 왜 봉쇄로 대응을 했는가? 세 번째, 소련은 왜 핵미사일을 철수했는가에 대해서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여론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론이 중심된 영향력을 가지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여론이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그 당시에 1960년대 당시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통신 기술이나 교통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긴 했지만 현대 사회와는 좀 다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여론과 외교 정책의 관계 속성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 소련은 왜 핵미사일을 쿠바에 설치했다가 철수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핵위자 모델이 설명했던 것은 쿠바방위나 냉전 경쟁에서의 미국의 의지 파악, 미사일 전력의 불균형 해소, 베를린 문제 해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합리적 핵위자 모델의 설명을 하는 것에 따라서 살펴보면 상당히 그럴듯한 그런 가설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과정에서 소련의 여론이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소련의 여론이 어땠는지를 잘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 때문에 핵미사일을 설치했다가 크루시초프가 철수했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던 직접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매개 변수의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쿠바의 카스트로가 사회주의 혁명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 앞에 있는데 쿠바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소련 국민들이 많이 했겠죠. 물론 이건 현재까지 추측인데 당시 소련의 여론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자료들을 검토를 해보면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또 당시 1960년대 초반에 미국과의 냉전 경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르시초프가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소련 국민들의 그런 생각들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후르시초프가 아무리 비민주주의 국가의 독재 국가의 그런 어떤 지도자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자신의 정권의 안보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또 물론 국민들의 여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소련 정부 내부에 있는 어떤 흐름들, 그것도 일종의 여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흐름들도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소련의 정책은 당시 소련이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었기도 했지만 또 사실 여론의 영향이 크게 미쳤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대신 상당히 매개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반면 미국은 조금 다르죠. 미국은 왜 봉쇄로 대응했는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해상 봉쇄가 선택되는데 여론이 영향을 미치는가? 직접 여론이 해상 봉쇄를 해라 이렇게 한 건 아니죠. 해상 봉쇄를 하라고 했으니까 케네디 행정부가 해상 봉쇄를 한 건 아니죠. 또 쿠바 위기가 베를린 위기로 확산되는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여론의 부담을 느꼈는가 보면 반드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쿠바에 침공을 하거나 공습을 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의 위기 고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 거죠. 물론 케네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것도 부담을 느끼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 그러한 정책을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정책의 효과성은 차치하고라도 민주주의 국가가 먼저 그러한 작은 나라를 공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3데이즈라고 하는 영화나 그리고 여러 가지 쿠바 미사일 위기에 관한 책을 보시면 케네디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대국이 작은 국가를 그렇게 공격을 해버리면 그 이미지가 뭐가 되느냐 약간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바로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지는 어떤 신념이 있는데 그 신념에 의해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의 바탕 속에서는 국민들에 의해서 이 권리를 부여받은 것인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에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보면 정부 내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부의 의견들이 노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론이 분열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 또 미국 내 미디어 역할들도 당시에 커다란 이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미국 내 미디어가 당시 상황에서 소련과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들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특히 해상 봉쇄를 하는 과정에서도 소련의 선박이 미국의 그러니까 봉쇄선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련이 공격을 하고 미국이 반격을 하면 결국 핵미사일이 발사될 수밖에 없고 핵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인식을 많이 했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했었죠. 그 당시에 핵전쟁에 대피하는 훈련들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영화나 아니면 책들을 보면,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런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정서적인 느낌이 굉장히 어땠을까요? 그러면 전쟁에 대한 반대, 그리고 이것이 그 쿠바 미사일 위기가 전쟁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케네디 행정부가 상당히 많이 고려를 했을 것이고, 특히 바로 다음 달에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었죠. 전쟁을 하고 나서, 혹은 전쟁을 하고 나서도 그런데 전쟁을 하고 침공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중간 선거에서 바로 패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죠. 그만큼 미국의 당시 여론이 그 케네디 행정부로 하여금 해상 봉쇄로 대응을 하게 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에 그 미국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 거죠. 전쟁을 바라지 않고 쿠바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미국인들의 열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이것이 뭐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뭐 반드시 이 뜻 때문에 해상 봉쇄를 하고 그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처럼 그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런 국민들의 의사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이 정치인들은 또 선거를 해야 되고 또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몬드 리프만 컨센서스와 그 비판적인 생각에 대해서 봤는데, 상당히 이게 이데올로기적인 충돌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결국 여론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 없다를 논의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데올로기적인 충돌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인가, 아니면 보수주의적인 생각과 진보주의 생각의 어떤 충돌인가. 결국 여론이 영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논의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생각의 사고에 갇혀 있으면 그 사고 때문에 이런 어떤 논쟁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외교정책에 영향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외교정책에 특정한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서로 다른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이데올로기 충돌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사실은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다른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에는 보수와 진보의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 외교정책에서 이런 그 보수와 진보의 어떤 그 영향성과 혹은 뭐 찬성 반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에 대한 문제, 그리고 FTA에 대한 문제, 혹은 뭐 중국에 대한 정책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양면 게임, 트래블 게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양면 게임의 레벨 2에서 여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레벨 2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여론의 영향성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도적인 차원에서 비준을 하는 것은 의회에서 비준을 하죠. 조약을 맺어오면 의회에서 비준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여론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여론이 영향을 미치기는 미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렇지 않은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 문제를 우리가 논의를 해볼 때 다른 매개 변수의 요소들에 대한 고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매개 변수들이 중요하면 여론의 영향력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론의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매개 변수가 있을 때 어떤 매개 변수가 어떤 작용을 할 때 여론이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느냐, 뭐 타이밍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국내 차지 제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여론이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여론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들을 했었죠. 근데 FTA 관점, 특히 그 지난 한미 FTA가 체결되는 과정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국내적으로 다양한 어떤 여론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충돌들도 있었는데요. 그럼 그것이 실제로 그 정책에 많이 반영되었느냐, 반영되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처음에 그 정책을 변경시키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처음에 우리가 우리의 포지션, 그러니까 협상을 만들어 나갈 때 여론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만들어 나가겠죠. 반드시 가서 그 FTA를 체결하겠다. 우리는 뭐 상대국의 FTA를 체결하는 상대국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관점에서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이 있고, 그러면 그 우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협상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여론이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여론의 조작 관련된 거죠. 여론이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 여론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우리가 여론과 외교 정책의 관계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정책 결정자들이 또 그 과정에서 보면 미디어를 잘 활용을 하기도 하고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특히 여론을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이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론과 외교 정책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여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다른 변수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곰곰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